워터파크 목선 티켓, 만 7세 이상 관람가 인용 대전 MBC가 후원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생방송 오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오늘 손지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3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첫 만남을 갖고 임시회 회기를 합의했는데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다뤄야 될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아무쪼록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여야 모두 초심의 다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방송 오늘 월요일 순서에서는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의 김종민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이어서 화제의 인터넷 소식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과 화제를 살펴보는 이슈가 이슈 코너를 마련합니다. 맛있으면 맛집, 식당은 손님이 문전성시. 사장님, 매출이 쑥쑥 올라간다는데요. 하우촌 갈비탕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우촌 육개장 황태국도 끝내줘요. 올여름엔 삼계탕 덕 좀 받죠. 잘되는 맛집 성공 비결 1577-5911. 아참, 하우촌 곰탕도 맛있는데. 받을 돈 못 받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고려 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듬직한 동반자 고려 신용정보, 대전 472-6000번, 둔산 법원 앞에 있습니다. 바네스 데코가 생각하는 원목 가구. 원목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바네스 데코는 17,000제곱미터의 창고와 5,000제곱미터의 직영점을 만들었어요. 대전 가손내거리 100% 원목 가구 바네스 데코. 오늘 우리 지역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도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에 착수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 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자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자 이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충남에서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는 지부장과 정책실장 등 2명입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 충남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직권면직 징계 절차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 정권의 탄압으로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일까지는 직권면직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날짜를 잡아 당사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동부가 의회 의장 포럼이 오늘 충남 예산에서 개막했죠?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와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제7회 동부가 의회 의장 포럼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11개 지방의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덕산의 이 니솜 스파캐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동부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오늘 충남 공예협동조합이 준비한 이 백제문화 관련 공예품 관람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고 이 수덕사를 찾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이 동부가 문화관광 교류 협력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충남도가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에 위로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 결연을 맺어
그간 50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충남도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이 위로 방문단을 구성해 오는 27일 이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 구마모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방문단은 이 구마모토 현과 협의를 해 새마을 해외 봉사단 등 지역 이 자원봉사단 파견 여부를 타진하고 정부 구조대 파견 시 이 충남 소방본부의 구조 구급대 참여 가능성도 이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구호 물품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고 재구호 성금 모금 활동도 현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10억 원을 유통시킨 축산물 가공업체가 대전에서 검거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이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돼지고기를 마트와 정육점 등에 팔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축산물을 가공하고 바로 가공한 날짜를 표시해야 하지만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기입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가공일자 대신 이 납품일자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열흘에서 한 달가량씩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 불을 지른 30대가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구속된 이 31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 10분경 서구의 한 주상 복합 건물 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이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불은 다행히 출입문 일부만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계속해 전화를 받지 않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A씨로 인해 야심한 밤 공동주택에서 하마터면 대형 화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일보 최일 기자였습니다. 손지혜의 생방송 오늘. 퇴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이인재 의원의 7선 도전을 맡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렵게 정말 시속게임 끝에 당선이 됐는데 정말 한 표 한 표,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논산, 계룡, 금산은 전국적으로도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예. 개표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슬아슬한 표 차이 때문에 긴장하면서 봤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네. 이인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 경쟁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출구조사에서 제가 2%를 이기고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2%를 줬어요. 네. 근데 이제 4년 후에 2%를 해보니까 출구조사에서 제가 1%를 줬는데 네.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1%를 이겼더라고요. 그건 또 뭐죠? 참. 그래서 네. 하여간 묘한 이제 인연인데요. 정말 그 7시부터 새벽 한 2시경에 가서야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한 7시간여 동안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뭐 어떨 때는 같은 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 차이가 0, 표 차이가 8, 30.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 그분이 찍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한 분 한 분, 한 표 한 표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거를 정말 절감했고요. 그 마음 4년 내내 꼭 간직하고, 재정 활동하겠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냉정한 거거든요. 네.
그 몇 표 차로 이기셨죠? 당선이 되셨죠? 1048표 정도. 1040몇 표. 아, 그러니까 진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예. 1%죠, 1%. 이 결과적으로 지역 유권자는 7선의 도전을 막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역 네.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러면 우리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시대가 한 시대가 있었고 이제 좀 다른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이인재 의원님께서 이제 7선 도전하는 정말 큰 정치인이시고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런 젊은 일꾼에게 표를 주신 의미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발이라도 발로 더 뛰어라.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뛰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옛날 정치 아니고 이제 겸손하게 소통 열심히 하는 유권자들과 소통 잘하는 정치해라.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소통 더 잘하지 않겠냐. 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옛날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민주주의를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하는 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잖아요. 네. 다들 유권자들이 똑똑하셔요. 그리고 유권자분들 생각이 깊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과 소통을 잘하는 정치가 지금 이 현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정치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듣고 네. 보고하고 유권자들과 현장에서 대화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지금 꼭 필요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이렇게 이제 그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탈당을 하셨고, 사실 당 내의 내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 네.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정말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문재인 대표께서 잘 또 마무리를 수습을 하시고 또 김종인 대표께서 선거를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서 마지막에 이 부담이 많이 덜어졌던 거가 이제 큰 도움이 됐고요. 하여간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의 갈등과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 논란 이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내부의 갈등, 당도 제대로 이렇게 합심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그렇죠. 한다든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요. 그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한때는 그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고 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반전되기 전까지는 네. 이대로 가면 선거 못하겠다 네. 이런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지지자들, 유권자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냉정함을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요. 네. 예. 자, 절감을 했어요. 예. 다양한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래도 제1야당이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집권당의 그런 오만 혹은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뭐하고 이제 일단 상대적인 신뢰를 주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영남에서 표를 많이 주신 거는 그런 점에서 상대적인 신뢰를 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이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데 한편으로 우리 당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또 그렇죠. 지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음직한 정권 교체도 하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믿음직함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남 민심이 우리 당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면 다시 이제 지지를 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한데 한번 반성을 꼭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네. 자, 이 3당 체제가 됐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누어진 지금의 구조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저는 이 3당 체제가 계속될 거냐 말 거냐는 건 결국은 국민의당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이 호남당을 내걸고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호남 위주의 당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목표로 한 거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호남 위주의 정치가 아니고, 정말 새 정치가 뭔지,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당의 노선과 정책이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정책과 어떤 노선이 이제 좀 분명해지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치든 네. 만약에 그게 새누리당과 가깝다면 또 새누리당과 합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국민의당이 새정치 추구하는 새정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빨리 국민들한테 좀 밝히고 그 점이 일단 우선적인 선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도.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우리 논산 계룡 검사는 대전 인근 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자꾸 에너지가 이렇게 좀 뺏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기둥산업이 없어요. 기둥산업. 그러니까 이 지역을 끌고 갈 수 있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내서 네. 사람들이 대전 이사 가지 않아도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둥산업이 좀 필요한데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논산 계룡에 국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좀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한 30년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둥산업 역할을 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약을 걸었고요. 네. 꼭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리고 이제 공약 금산은, 예. 네, 금산은 이제 우리 인삼산업이 중요하니까 예. 인삼산업을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건강, 그다음 웰빙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금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금산을 만드는 그게 이제 목표인데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공약이 정말 현실성 있는 공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것은요, 금방 표가 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공약은 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네. 우리 충남도하고 같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네. 거의 이제 이 추진 계획이 성안 단계에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그 진행 과정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으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요? 지금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금산에 있는 인삼산업 관련된 법안이 있어요. 네. 인삼산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규제 위주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인삼산업을 진흥시키는 네. 인삼산업진흥법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이 법안을 좀 준비를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을 할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유권자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이제 사통이 크면 내가 또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정말 유권자들 잘 섬기는 게 민주주의인데 소통 잘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지켜볼 겁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당선인이었습니다. 사대
그러면 행전. 고구마 하시면서도 이 옷은 누가 입는 건 선비, 점잖은 사람. 이 옷을 입으시면 떠들면 안 돼. 말 잘 듣고 착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만 입는 옷이야.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누구죠 그게? 한석봉! 그렇죠. 현판이 저기 대성전 현판은 한석봉 선생님이 쓰신 현판입니다. 나중에 가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유복을 입고 계단을 올라갔다가 독립 선출을 할 거예요. 역사 좋아하니까 그거 배우려고 딱 모르는 사람끼리도 친해지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남자는 절을 할 때 왼손이 위로 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돌을 던져서 맞힌 거였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 같고 예절도 배우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해설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아이들 체험까지 하니까 재미를 조금 더 제공해준 부분에 대해서 또 호응도가 좋고 엄마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보기 드문 전통 유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회장이 대전 대덕구 회덕 향교에서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향교에서 전통 예절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까지 상시 개방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 역사적 숨결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성남초등학교 서동균, 서연경 학생과 정은주, 조성현 씨였고요. 취재의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김건모 버담소리. 꿈에 본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에 그대 이름을 불러본다 해도 지쳐버린 목소리 그렇게 먼 곳에 닿을 수 없어 파란 새벽에 날 찾아와 야윈 눈물로 가버린 날 손끝이라도 닿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가까이 올 수는 MBC 1년 365일 알차고 저렴하고 실속 있게 가구를 파는데 굳이 세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객님은 값싸서 좋고 관전은 장사 잘 돼서 좋고 천천히 한번 따져보시죠. 김학철의 생각이었습니다. 대전 관저 가구단지 544-9999 사통팔달 교통유치 영동의 특전을 누려라. 영동 산업단지 분양. 경부고속도로 영동아이스에서 5분 거리 3.3제곱미터당 28만 5천원부터 취득세, 재산세 대폭 감면. 영동군이 야심차게 내놓은 성공 비즈니스의 지름길 영동 산업단지. 분양문의 043-740-3722. 선화동의 자부심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세계 지하철역, 학교, 편의시설 등 1km대의 생활 인프라가 가득한 원더풀 라이프 프리미엄 대단지까지 대전 선화 위브 더 스카이. 이제 올라오십시오. 문의 1577-6231 선화동 지역주택조합. 장그래 끝나고 한잔할까? 네? 공연 보러 가시죠.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럼 다 같이 보러 갈까요? 좋아. 오늘 회식 장소는 공연장으로. 저도 끼워주세요.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2.5 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교통과 날씨 정보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산내분기점 부근 207km 지점 1차로에서 공사 중인데요. 이 구간 공사 이번 달 말일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도심 퇴근길 소통은 곳곳으로 어려운데요. 중앙로 중앙로역 사거리에서 중구청 사거리 양방향, 이어지는 중구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 밀리고
동대전로 대동역 우거리에서 원동 사거리 양방향으로도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보문로 선화공원 사거리에서 중구청 사거리 방향, 엑스포로 문지 삼거리에서 원촌 삼거리 쪽으로 신호 여러 번 필요하겠고요. 갑천도시 고속화도로는 한밭요금소에서 농수산시장 우거리 방향 이동이 많이 더딥니다. 우암로 계룡공고 앞 삼거리에서 성남사거리 방향, 또 계종로 성남사거리에서 소재동 우체국 방향 도로는 삼성 지하차도 연결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서 부분 통제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모레 수요일까지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점차 흐려지면서 오늘 밤엔 우리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황사가 지나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 기온 아침 대전 7도, 세종 5도, 서산 4도 등 3도에서 7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19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황지연이었습니다. 퇴근길 궁금한 이야기, 화제의 사람들을 만나는 생방송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입니다. 자, 인터넷 화제를 만나는 인터넷 세상 박미건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불레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강진이 잇따르자 이 불레고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부근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번 달만 해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6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지진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불레고리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이 환태평양 지진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역은 알래스카에서 미국 서부,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본, 러시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75%, 지진은 이 최대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올해는 현재까지 총 39건의 지진 중에 29건이 불레고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올봄 들어 이 불레고리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또 이 불안감 또한 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규슈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간의 법칙과는 좀 다른 형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진이 더 이상 한반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리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불안한 건 좀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몰디브 여행을 가는데 몰디브는 불레고리 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여행지가 이 불레고리 라인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우려하는 댓글들도 좀 보였고요. 네. 그 외에는 내진율을 높이고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의 무분별한 컨텐츠 송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계한 일이 있다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이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개조한 차량을 타고 난폭 운전을 한 이 43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과속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고 이 모습을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이 생방송 중계까지 했는데요. 네. 이 시청자들에게는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로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시청자가 추천 대신에 신고를 택한 거죠. 네.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속도감을 즐기면서 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8월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 추가 여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누리꾼들의 댓글은요. 청소년들이 보는 매체인데 혹시라도 학생들이 좀 따라할까 봐 무섭다. 그리고 관심 받고 싶고 속도감 즐기는 거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남의 목숨 위협하면서까지 즐기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댓글들 있었고요. 뭐 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도 해도 도가 너무 지나친 방송들이 많아서 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가구주들의 생활비를 파악한 결과 월 평균 15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30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신의 경제적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가량이 보통, 그 뒤를 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만족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중고령자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중에서 가족관계, 또 경제 문제를 겪는 스트레스 빈도가 상대적으로 잦았고 특히 여성, 고연령자와 공적연금 비수급자일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의 댓글은요. 참 은퇴 후에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들어가는 생활비 이런 거 생각하면 다시 돈벌이가 되는 일을 찾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때 특히 자식 결혼이다. 대학 등록금이다.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좀 퇴직은 해야 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돈 벌만 하면 퇴직이라니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하는 본인들의 좀 현재 상황에 관련된 댓글들도 있었고요. 요즘 젊은이들 미래보다는 현재가 좋다 이러면서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 깁니다. 아껴 사는 생활 젊을 때부터 몸에 익히라는 좀 조언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이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한 식당에 고객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2명은 성인.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함께 온 다른 일행 A씨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죠. 근데 온몸에 문신을 한 이 A씨에게서 좀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낀 탓에 이 식당 주인과 아르바이트 직원은 결국 신분증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는데 2시간 후 이 A씨가 찾아와서 내가 미성년자인데 나한테 술을 팔았으니까 돈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주인을 협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식당 주인의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또 탈선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식당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댓글은요. 참 이 청소년인 걸 악용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를 신고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고요. 네. 그 외 댓글들 살펴보면요. 저 청소년은 아무 처벌 안 받는 겁니까? 이런 청소년 처벌에 관한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일단은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한 댓글이 있었고요. 업주를 처벌하기보다는 이거를 개인 처벌로 좀 돌려서 개개인이 저런 행동을 못하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구매자가 모든 죄를 받는데 한국은 이게 반대로 판매자들이 죄를 받게 되니까 저런 협박들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즘 전자담배처럼 생긴 피우는 비타민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비타민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피우는 비타민이 인기를 끄는 이유. 이 니코틴과 타르가 없는 데다 또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피우는 비타민에 실제 비타민이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대표적인 비타민 음료로 꼽히는 음료수와 비교해보니까 이 피우는 비타민을 4,000번, 그러니까 4,000번을 흡입해야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달하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백형희 단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비타민을 가열해서 수증기로 흡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일단 비타민 대부분은 비휘발성 물질이라 이걸 가열해도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비타민을 그냥 드시든가 마시든가 하시지 왜 그러실까? 근데 주위에 호기심에 사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아이 참 희한하시네. 네. 누리꾼들 댓글을 보면요.
중학교 교사인데 애들이 이거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마치 담배처럼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분은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중독 성분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만드시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네, 좀 그리고 좀 신기해서 뭐 한 번은 해볼 수 있지만 뭐 그냥 영양제나 과일로 비타민 충족합시다. 댓글들이 있었고요. 참 살다 보니 별게 다 나옵니다. 네. 나중에는 피우는 탄수화물도 나오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부산 서쪽 해안에서 강풍으로 인해 화물선이 좌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 서쪽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바람 엄청 불었죠. 네. 밤에. 네. 예,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고, 그러니 또 걱정이네요. 근데 이 부산 서쪽 해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선이 좌초됐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요? 네, 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재 좌초된 화물선 오션 탱코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 주변에는 길이 500m, 폭 400m 규모로 이 검은색 기름망이 이미 형성이 됐고요. 부산대교 부근 해상과 영도대교 부근, 남한 공동 어시장합 해상과 중리 인근 해상에서도 이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 네. 정확한 유출량은 선박 내부를 측정한 뒤에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배에는 기름 총 107kg가 실려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안전본부는 이날 중으로 이 해상 방제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기름띠 확산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큰 피해 없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화제를 만나는 인터넷 세상 박미건 리포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짚어보는 이슈가 이슈 칼럼니스트 김선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음악계 일각에서는 음악 전용 공연장, 즉 콘서트 전용 홀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콘서트 전용 홀이 대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시점에서 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지어진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지으려면 또 돈 들어가겠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또 시설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공간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시설, 즉 하드웨어 조성에 일단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은 건물이나 시설을 아직도 이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예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전시의 음악 전용을 건립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해에 네. 국악당이 만들어졌고 네. 또 대전예술가의 집 같은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섰는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전의 문화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만 해도 2곳의 그 대규모 공연장이 세워졌고요. 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대전 문학관이라든가 대전 태미창작예술센터, 또 무형문화재 전수관인 전통나래관 등 크고 작은 문화공간들이 개관해서 또 문화시설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왜 음악계에서는 이 음악 전용 극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시각도 눈높이도 관심사도 다르고 또 각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당면 과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대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감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청 집행부의 몫입니다마는 이 같은 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음악 공연장 문제에만 한정해 볼 때는 건립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장의 음향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은 홀인 앙상블 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일정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공연 일정이 포화 상태라고요? 네, 예술의 전당 앙상블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찾아가는 사람보다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 측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은 규모도 크고 지은 지도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비교적 최근에 지은 문화 공간인데 이 예술의 전당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뭐 공연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설과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개 대여섯 개의 공연장 중에서 대전 예술의 전당 선호도가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이왕 할 거면 좀 담는 그릇도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그릇도 좀 좋아야겠다.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공연 중에서 70-80%가 음악 장르입니다. 이 가운데 1,500석 규모의 대극장인 아트홀은 그런대로 뭐 일정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중형극장인 600석 규모의 앙상블홀은 대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무려 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그 음악 분야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렇게 음악 분야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2011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음악 전용홀 건립의 타당성 연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때 나온 결론은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300석 규모의 전용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전용홀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부족, 또 부지 선정 등 여러 이유들로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음악 전용홀 문제가 민선 6기 들어서 다시 이렇게 음악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전과는 또 판이하게 달라지면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뭐 음악 분야의 수요가 넘친다. 그러면 보는 사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음악 전용홀 건립의 타당성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져서 논란이 일고 있나요? 2011년 당시 300석 규모의 이제 전용홀 건립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의 객석 점유율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600석 정도의 중형 공연장임에도 실제 객석을 채운 관객은 평균 300명 정도라는 것이죠. 객석 점유율은 극장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청중 관객 수요에 맞춘 작은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뭐 좀 느닷없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느닷없이 2,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건립 주장이 제기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아주 처음부터 다시 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따져봤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음악 공연 7대1 경쟁률 그리고 그 음악을 소비해야 하는 시민들 그리고 음악 공연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객석이 텅텅 빔에도 불구하고 2,000석 규모의 음악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전 예술의 전당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300석 앙상블홀이 부족한 거는 내가 공연을 하겠다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청중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클래식 공연을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공연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 뭐 공연장이나 날짜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고요. 그 대관 일정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지금도 사실은 이 600석짜리와 1,500석짜리 공연장도 객석이 텅텅 비어서 오히려 관객이 연주자들 보기에 민망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연주단체 공연도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객석을 꽉 채우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객석이 3분의 1도 못 채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인구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까지 직접 찾아서 찾는 음악 애호가들은 생각보다 그다지 두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석 규모의 음악 전용홀 건립을 주장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수익을 내지 관객은 어떻게 네. 모으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걸까요?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음악 전용홀 건립 주장의 첫 번째 이유는 음향의 문제입니다. 되게 클래식 공연은 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음향 상태가 굉장히 공연장의 음향 상태가 좋아야지 되는데 대전 예술의 전당 공연장의 음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루 균질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까지는 안 가도 최고 수준의 음향을 갖춘 콘서트 홀이 필요성이 있다. 음악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1,500석 규모의 객석으로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왜요? 무슨 이유냐면은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항공료, 체재비 등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입장권을 팔아서는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입장료를 수십만 원씩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00석 규모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얘기 계속 네. 맴도는 얘기인데요. 네. 콘서트홀만 지으면 세계적인 연주 단체 연주자를 초청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따져야지 될 부분인 네. 것이죠. 네. 물론 문화예술 분야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가 국가나 지방정부나 기업이 됐든 재정 지원을 일정 부분 해야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대전 인구의 10배인 서울 그 수도권도 최근에서야 불과 2개의 콘서트 전용홀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곳은 올 8월에 개관하는 롯데 월드몰의 2,000석 규모의 롯데 콘서트홀이고요. 이거는 대기업인 롯데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은 것입니다. 운영도 대기업인 롯데문화재단에서 맡고요. 건축비만 해도 무려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300석에 비해서 무려 10배죠. 대전시가 이 같은 규모의 재정 지출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대기업의 지원을 대전시가 끌어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자, 이게 건축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네.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타도시의 경우 음악 전용홀을 별도로 건립한 데가 있나요? 성남 아트홀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당초의 목적이나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구시의 경우 콘서트 전용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존의 대전 시민회관 대전에도 있었었죠. 559억 원을 투입해서 콘서트 전용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해서 지금은 현재는 콘서트 전용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객석은 1,200석 정도인데요. 관객이 넘치면 공연 일수를 늘려서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에 나눠 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전시 중구에 있던 대전시민회관의 철거는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는 사안입니다. 우리도 좀 리노베이션해서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네. 만약에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대전 그 시민회관을 네. 이렇게 재활용해서 잘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구에 집중된 문화공간에 어떤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입지 선정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규모의 타당성을 아주 곰곰이 따져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지 선정의 문제도 생각해봐야지 되고요.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계도 이제는 예술밖에는 몰라요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에 대한 관심, 자원의 재분배 등과 같은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콘서트홀 건설 주장에 앞서서 그렇다면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의 음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렇게 리노베이션하고 보충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짓기보다는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이렇게 쭉 얘기를 저희랑 함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게 제가 너무 그럴까요? 내 돈이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을 때가 네. 있거든요. 네. 아주 네. 중요한 발상입니다. 사실 모든 게 전용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운동 뭐 경기에 있었어도 전용 뭐 경기장 같은 게 있으면 좋죠. 네. 하지만 대전시 전체의 재원 문제를 생각해보고 수요도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추세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허물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리노베이션. 그렇죠. 네, 복원시키는 거에 역사성과 상징성도 그렇죠. 갖추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요? 충남 도청 문제 이야기했을 네네네. 때도 기존의 건물을 좀 다시 다 활용을 하자. 네. 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렌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네, 음악계도 함께.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짚어보는 이슈가 이슈 칼럼니스트 김선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맛있으면 맛집! 식당은 손님이 문전성시! 사장님, 매출이 쑥쑥 올라간다는데요. 하우촌 갈비탕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우촌 육개장 황태국도 끝내줘요. 올여름에 삼계탕 덕 좀 봤죠. 잘 되는 맛집 성공 비결 1577-5911. 아참, 하우촌 곰탕도 맛있는데. 바네스 데코가 생각하는 원목 가구. 원목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바네스 데코는 17,000제곱미터의 창고와 5,000제곱미터의 직영점을 만들었어요. 대전 가손 내거리 100% 원목 가구 바네스 데코. 네, 오늘 대전시장은 주간 업무회의를 통해 이번 총선 당선자와 시정이 발빠른 공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들에게 시정 현안을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사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경우 행정력으로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